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꼭 하고픈 일을 정리한 목록 말입니다. 이거 못하고 죽으면 참 아쉽고 억울할 텐데 하는 생각에 저도 몇 가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긴 철도 위를 달리는 것.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다시 그곳에서 대륙의 서편,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철도로 지구상 가장 넓은 대륙을 가로질러 바다에서 바다까지 가보는 것.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저 만주벌판과 광활한 시베리아 들판을 가로질러 서방의 추운 도시까지 가고 싶은데 제 생에 그런 날이 한 번이라도 올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끝없이 뻗어나간 이 땅 위에 경계가 생기고 그로부터 오가는 발길이, 경제가, 문화가 막혀버린 오늘 한국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제 소원도 통일입니다. 그럼 거부광의 블라디보스톡 여행이 즐겁기를 바라면서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 170방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기사가 데려온 한 명의 손님이 있습니다. 네, 경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수라고 합니다. 네, 경수님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여기? 그러게요. 제가 배웠는데 그냥 최기사 따라왔어요? 네, 영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와서 영광입니다. 네. 최기사님은 경수님 왜 데려왔어요?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영화가 좀, 그러니까 원래 보던 그런 극영화가 아니라 오늘 본 영화는 다큐멘터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수님 오늘 처음 오셨고 그 다음 최기사님 그리고 저까지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면서 다 보셨겠지만 오늘 영화 연인과 독재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뭐야 이거 개봉했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원래 다큐멘터리가 다 그렇듯이 네. 이거 어딘가에는 개봉해 있습니다. 이 오늘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을 누르기 전에 뭐 보고 네. 오신 모범적인 청취자들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얘기부터 할까요? 최기사 요즘에 뭐하고 지냅니까? 요즘에 뭐 한숨밖에 안 나와요? 네. 좀 이게 계속 그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뭐 나름의 연기 아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반 전에 우리 또 녹음했을 때 네. 그때도 부서가 바뀌어서 적응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서가 지금 부서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럼 한 달 반째 지금 적응 중입니까? 여기가 지금 뭐 사실상 지금 수습 생활을 좀 길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습 생활을 길게 하고 있다? 네, 그래도 조금씩 분위기에는 뭐 적응해가고 업무도 거의 다 적응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원래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거 우리가 여행도 많이 가지만 네. 그것만큼 또 좀 신선하고 자극이 되는 만큼 또 힘든고 막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원래 딱 사람 내쫓을 때 네. 인사이동을 계속 시키는 데도 있잖아요. 적응 좀 하려고 하면은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찍혔다거나 아닌 것 같은데. 내쫓지진 않을 거예요. 능력을 또 인정받고 있나? 네, 아무튼 최 기사님 그렇게 지내시고 경수님 요즘에 뭐하고 지내시나요? 관심사라거나 추석 때 이후로 사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따로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영화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전 다큐멘터리 영화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요? 심지어 이 영화를 찾기 위해 연인과 독재자 상영관을 검색했더니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서 본 곳이 대한극장인데
대한극장도 난생 처음 가봤고 참 처음 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영화라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전 되게 재밌는 영화라고 해서 재밌는 영화일 줄 알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일단 제가 선단을 깔고 가네요. 보기조차 어려워서 참 그게 시간대별 영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연인과 독재자 이 영화에 대해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난 이 영화 보고 싶다라고 해도 상영관 찾기가 정말 힘든 영화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좀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국내 다큐멘터리랄까 배급이 될 때, 배급이 될 때 상영관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 지금 DMZ 영화제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3대 영화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화제예요. 네, 그래서 DMZ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DMZ에서 하나요? 저도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파주쯤에서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DMZ 영화제구나. 실제로 이 배급이 안 되는 영화들이 저희는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는 그나마 이제 독립영화나 이런 그런 소수 영화들을, 작은 영화들을 하는 그런 상영관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에는 이게 되게 적다고요. 그래서 뭐 진짜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뭐 대구에 가서 본다든가 그러면 뭐 그렇게 아예 막 다른 도시로 가서 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지방하고 한국하고 문화적 격차나 이게 너무 지방하고 한국이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나는 이런 자체가 내면에 그게 반영이 되나 봐. 서울이 한국 같아. 네, 아무튼 저희 이 오프닝 얘기 잠깐 들으시면서 아니 경수라고 했는데 왜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수가 왜 경수입니까 또? 약간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더니 네. 본명이 수경인데요. 반대로 별명이 친구들이 이제 뭐 경수다 이렇게 약간 성격도 남자 같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불러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런 별명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불러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저희 서로 이렇게 막 바꿔서 부르고 해요. 근데 뭐 그게 뭐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겠죠.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영화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영화 예고편 듣고 와서 영화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이제 영화를 하자고, 평생 영화를 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행복한 시기였었어요. Kim Jong-il thought of himself as an artiste. Shin Sang-ok shooting a film for North Korea. He was full of ambition. 꼭두각시 옷 딴 거 입으셔 하면 입어야 되고 이런 상하니까 내 자신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잘 오라. He had to kidnap Shin and Che to North Korea to improve North Korean film business.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일단 당시 1960년대에 슈퍼 여배우였던 최은희 씨, 최은희 선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상욱 감독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납북돼서 북한에서 영화를 만드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영화 자체가 초반에 이제 최은희 씨와 신상욱 씨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북한에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파헤치는 과정이 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가장 이제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김정일의 육성이 녹음됐다는 부분인데요. 계속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이 아마 가장 특이한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그게 가장 크게 보도됐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고 신상욱이라는 영화 감독, 잘 나가던 유명 감독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강우석 정도 되려나? 그죠? 한 10년 전에는 탑급 감독이었고 지금도 네임드 감독인. 어느 정도 유명한 감독이었죠? 신상욱 감독은 영화가 성춘향, 네. 그리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빨간 마우라, 네. 뭐 이런 영화들이 당대 최고의 히트작이었어요. 그리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료 화면으로 가끔 나오잖아요. 오키, 8초에 활약이 크긴 했지만
네, 아마 당대에서는 정말 유명한 감독이었고 그 밑에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신상국 사단이라고 해서 네. 유명한 감독들을 막 여러 명 데리고 다녔던 휘하에 신필름이라고 해서 아예 그죠. 회사 겸 사단을 충무로 여러 유명 영화사들을 다 합쳐도 신필름하고 거의 뭐 맞서 비등비등하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의 충무로하고는 신필름은 약간 좀 경계가 있는 대립관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경계가 있다기보단 신필름이 워낙 뜨니까 네. 신필름을 충무로랑 좀 다르게 봤죠. 네. 아, 신필름은 이제까지 좀 보여지지 않던 네. 감독이 직접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일선에서 또 감독을 하고 이런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대 충무로와 신필름을 좀 다르게 양분해서 보던 시선도 있었고요.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그 막 할리우드 보면은 스필버그 사단 막 이러잖아요. 밑에 정말 자잘한 감독들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한 감독은 로버트 제메키스, 포레스트 검프 찍었고 네. 나중에 최근에 뭐 그 하늘을 걷는 남자 네. 그리고 그 뭡니까 과거 갔다가 미래로 가나? 백투더 퓨처. 아, 네, 그 시리즈로 스필버그 사단 아래에서 유일하게 스필버그에 대적할 정도로 성장한 하지만 스필버그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여전히 좋아 날뛰는 그런 스필버그 정도의 감독으로도 한국으로 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단을 가진 감독이 뭐 지금 맞아. 할리우드에서도 마틴 스콜세지 정도? 그리고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대단한 감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은희 씨 아내가 되셨는데 최은희 씨는 당대에 또 잘 나가던 여배우였고 네.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좀 10년 전에 좀 잊혀져가는 배우였지만 여전히 명성만큼은 있는 그런 그 배우였고요. 당대에서? 네. 네. 그리고 이 납북이 될 당시에 네. 한 명씩 납치가 될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였던 걸로 네. 네, 영화에서 나오죠. 네. 이 두 명이 차례차례 북한에 납치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네. 무엇보다 김정일의 그곳에서 김정일의 목소리를 따왔다는 네.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특종이에요, 특종. 사실 이거 몇십 년 이게 벌어진 게 1978년인데 그때 이제 이 최은희 신상욱 그러니까 전 부부죠. 네. 어떤 뭐 커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결혼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다시 같이 그다음부터 같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 부부라는 말은 되게 이색적이네요. 전 부부는 뭐야? 실제로 이혼을 했었잖아요. 네.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했죠. 네. 아무튼 이제 그때 78년에 납북이 그 당시에는 뭐 진짜 거의 실종했죠 말 그대로 그냥 납북이 된지도 몰랐고 그냥 실종이 됐다가 뭐 풀려난 게 86년 거의 뭐 한 8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만 무성이 많지 뭔가 뭐 증거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게 공개된 게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뭐 몇십 년 후죠? 한 30년 지났나요? 네. 30년 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최은희 심상욱 부부가 북한에서 김정일과 만나서 이제 만났을 때마다 녹음했던 파일 그 파일이 공개가 된 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영화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 얘기예요, 거의. 우리 태어날 때 얘기고, 전 얘기고. 한 우리보다 20살 정도 많은, 20살 정도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익숙한 얘기겠죠.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누가 납치되는 느낌일까? 강우석이랑 뭐 누구랑 커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탕웨이랑 그 이제 김태용 감독이 어디에 납치되는 그런 느낌의 되게 큰 규모의 영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자극적일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상욱 감독이 지금 돌아가셨죠.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와서 CIA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영화도 찍고 뭐 그래요. 네. 영화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에 자서전한 건 발간하시죠. 사후에. 네. 그러면서 조금씩 다시 재조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우리한테는 되게 친숙한 스토리는 아니다. 한동안 잊혀져 있다는 얘기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 각자 총평부터 하면서 영화 얘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경수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영화보다 중간에 졸았어요. 그래요? 아니 초반에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점점 약간 구성이 계속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테이프 육성이 나오고 그리고 옛날 영화들이 짜집기가 돼서 나오고 이제 사실 이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하는지가 계속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게 약간 감독들이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TV 쇼 다큐멘터리랑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증언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덧붙여주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다 보니까 이게 막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막 뭐 그렇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영화관에 가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느끼려면 막 진짜 폭탄이 터지고 막 뭐가 무너지고 이래야지 뭐 되게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겪은 일, 그러니까 개인이 겪은 일로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냥 관객들이 봤을 때 정말 뭐 저런 일이 있었다고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나이가 어리고 이러니까 그게 진짜 당대에 이게 큰 사건이다라는 거를 실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최 기사는 어땠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이게 일단 저한테도 뭐 당연하겠지만 되게 생소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다큐멘터리가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근데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준 거는 좋지만 이게 외국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작이 된 다큐멘터리더라고요. 방금 그 경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정일의 음성 파일 이게 공개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최은희와 신상욱 이 두 사람이 겪었던 사건이나 아니면은 겪었던 피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건 좋지만 좀 깊이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 사건을 다룬 깊이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 방송에도 전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이 기사지 않았을까. 네. 예, 우리가 일용아 이렇게 부르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나는 감독이다 였나? 네. 나는 영화였다 라는 책을 줬었어요, 선물로. 네, 네. 그게 신상욱 감독이 이제 돌아가시고 네. 사후에 자서전으로 나온 책이었는데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어떤 감독으로 당대에 날리던 감독이 네. 그 예고편 하나 미리 정부에 말하지 않고 찍었다고 해서 박정희 정권의 네.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영화를 거의 5년 가까이 영화를 못 찍게 돼요. 네, 실제로 이게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상욱 감독, 그러니까 최은희 배우가 그 당시에 배우가 영화계에서 좀 멀어졌는지, 그리고 신상욱 감독이 어떻게 해서 그 한국에서 영화를 더 이상 하기 힘든 구조까지 갔는지에 대한 묘사가 되게 좀 부족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신상욱 감독이 그 전태일 그 사건 있잖아요. 네네. 전태일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 때.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박정희 귀에 들어가서 미움을 받았다. 전 대통령의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약간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러던 찰나에 장미와들께라는 영화에 당시 그 여배우가 상반신을 노출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검열을 당해요. 네. 근데 검열을 당했는데 그 자기 영화사가 받고 있던 그런 억울한 부분, 억울하게 좀 탄압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항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삭제된 노출신을 예고편에 넣어서 그냥 방영을 해버립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신필름 당시에 이제 신상욱 감독이 운영하고 있던 제작 회사였던 신필름이 인가가 취소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동안 영화를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 예고편을 미리, 그 당시에는 예고편을 다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예고편은 이제 상반신 노출신, 심지어 검열에 당연히 걸렸었던 네. 그거를 넣어가지고 예고편을 안 보여준 채로 당국에 네. 네. 바로 풀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제대로 그냥 항명하겠다. 영화를 보면서도 약간 드러나지만 이 신상욱 감독이라는 캐릭터가 좀 보통은 아니에요. 네. 네, 약간 폼생폼사고 네. 좀 꼬장꼬장한 구석도 있고 현실을 잘 몰라요. 네, 현실 인식이 약간 부재. 이 커플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상욱과 최은희 커플 자체가 꿈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꿈을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일단 그 당시에 보통이 아니었던 박정희 정권의 커다란 탄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좀 한국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랬던 감독이었던지라 저도 이 신상욱 감독을 잘 모르고 있던 차에 네. 북한에 그렇게 납치가 됐고, 네. 북한에서 또 작품 활동을 상당히 잘해요. 네. 네. 북한에서 실제 8년이 납치되어 있었지만 네. 그 대부분의 기간은 감옥에 있었고 수용소에 있었고 실제로 영화 활동을 한 건 2-3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2-3년 동안 동북권과 사회주의 국가에 다 휩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날개를 피죠. 그러니까 신상욱이라는 감독이 한국에서도 명작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지만 네. 신상욱 감독의 대표작은 한국에 있는 게 남한에 있는 게 아니다. 북한에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들을 북한에서 많이 찍었고 그만큼 대단한 작품들을 찍다가 다시 CIA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원래 저널리즘의 기능을 대부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도
대단한 특종을 터뜨리죠. 네, 김정일 목숨을 걸고 취재에 성공해서 김정일의 육성, 김정일의 캐릭터도 분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당대 CIA 요원들 막 그런 정보기관 요원들이 나와서 증언도 하는데 그 요원이 그때 처음 들어봤다 나는 김정일 목소리를. 김정일의 목소리, 그러니까 김정일의 얼굴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 당연히 저도 목소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 TV 유명한 TV 뭡니까? 노동 TV인가요? 그 아리랑 TV인가? 북한 아리랑 TV야? 아리랑 TV 아니야? 그 뭐야? 조선중앙TV죠? 조선중앙방송. 아 조선중앙방송. 거기 약간 그 맨날 얼굴 나오잖아요. 네. 위대하신 수령님 하면서. 근데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려주는 거야. 네.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투도 되게 새로웠어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왜 안 내보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다. 백컴이랑 비슷한 거야?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도자의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말도 빠르고 사투리도 북한 사투리라고 하기엔 너무 좀 점잖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고 뭐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약간 진짜 이게 막 신이라고 칭송되기에는 너무 좀 평범한 그런 인물 같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외모가 더 그런데 외모는 어쩔 수 없이 노출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목소리라도 감추려는 그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제작이 한국이 아니라는 거. 감독이 두 명입니다.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로스 애덤과 로버트 캐넌.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스트는 좀 독립해서 영화를 찍으면 해외에 이런 연인과 독재자처럼 배급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TV 다큐멘터리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전 세계로 배급되는 영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신상옥 감독 사후에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최은희 씨를 2년 동안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최은희 씨와 최은희 씨 자식들 있잖아요. 지금 에로 영화 찍으시는 아들분하고 딸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설득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이 영화를 찍게 됐다. 그리고 영화의 형식도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그 녹취록, 북한에서 가져온 녹취록과 그 다음에 당시의 신문기사 그리고 그걸 증언해 줄 사람들 결국은 한참 지난 얘기다 보니까 이거를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계속 붙이는 형식이다 보니까 조금은 단조롭지 않나. 감추고 있던 한방도 녹취록을 좀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영화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 인물들의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녹취가 주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끌고 가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최은희 배우가 출연했던 그런 영화들의 한 장면을 재현 장면으로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네, 그 장면은 사실은 조금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실제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의 최은희 씨의 심경을 옛날 최은희 씨가 출연했던 영화의 장면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식의 연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조로움을 좀 최대한 피하고자 이렇게 선택을 한 장면이지 않나. 나름 색다른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그 춤추는 장면은 그냥 인물 소개할 때 나오는 거고 그 거울을 보고 있는 그 최은희 씨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신상옥 감독이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남한에 있을 때 당시에 최은희 씨는 60년대 배우고 70년대 배우와 바람이 나잖아요. 자기 이제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오수미라는 배우와 바람이 나죠. 역시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되게 놀라운 점은 최은희 씨는 흑백 영화에 나왔었고 오수미 씨는 컬러 영화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 시대 변화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분과 바람이 났던 신상옥 감독의 모습을 보여줄 때 최은희 씨의 표정은 그 영화 속의 그 약간 좀 슬퍼 보이는 그 표정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저는 오히려 이 옛날 영화들을 짬뽕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짬뽕이 났다는 게 이 영화 자체가 외국 감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한국적인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 그 옛날 영화들을 짜집게서 넣은 게 아니냐. 왜냐면 그 심경을 대변했다라고 하기에 너무 어지럽게 편집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너무 여러 영화가 이제 사용되어 있는 게 있죠. 뭐 중간에 뭐 성춘향? 이 영화가 나오고.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땐 제가 뭐 그 옛날 영화를 본 게 아니니까 이 시대 당시에 이 영화를 찍었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이게 그 사람의 심경을 대변해서 이 컷을 썼다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국에 대해서 뭐 한복을 입거나 아니면 그런 걸 좀 더 친숙하게 표현해주기 위해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 장면들을 사용한 거는 신상옥과 최은희 그 두 영화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 장면들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감독이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그런 감독이고 배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하는데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단편적인 컷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컷이 대단한 컷이거나 뭐 엄청 유명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컷들이 아닌데 이 감독은 되게 유명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놓으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설명을 하기에는 자료가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사실상 이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시대보다 더 선배인 심지어 이 최은희 신상호 커플보다 더 선배인 할리우드에서 뭐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다큐멘터리에 비비안 리가 나온다. 비비안 리의 다큐멘터리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키스 장면을 딱 넣었다. 그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보다 더 오래된 영화인데. 네. 그런 영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 산업이 단절이 됐었잖아요. 단절이 됐었고 완전히 패권이 외국에 넘어가서 뭐 홍콩 영화가 휩쓸었던 시절도 있었고 나중에 한국 영화가 부활을 했다고 한 게 뭐 쉬리 이후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전에 뭐 초록물고기 뭐 이 정도 기껏해야 90년대란 말이에요. 80년대 영화만 해도 80년대에 막 각종 상을 다 휩쓸고 그 시대의 최대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모르고 되게 촌스럽다고 여겨요. 그리고 뭐 신성애 같은 그 시대를 막 휩쓴 배우들 딱 봐도 이거 뭐야, 한여 같은 작품 리메이크까지 된 되게 유명한 작품도 이거 뭐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영화사에 좀 단절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영화를 노년의 그 관객들이 봤을 때 워낙 유명한 장면도 있거든요. 그 춤장면 같은 것들은 보면은 옛날에 마치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그 장면은 아니겠지만 뭐 형 나한테 왜 그래서 원빈이 막 이런 장면 보면은 우리가 60 먹어도 그 장면만큼은 되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얼굴에 깜치라고 저 두 배우가 완전 명배우였다. 그때 최고의 미남 스타였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대한극장에서 오늘 오후에 낮에 영화를 봤는데 관객 대부분이 다 80대셨어요. 제가 일일이 심지어 여쭤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근데 영화를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다들 제가 말 건 분만 한 10대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80대시고 막 말하시면서 보더라고요. 저때 저랬어 막 이러면서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가 단절돼서 우리 한국의 영화 산업의 좀 비극이죠. 할리우드는 단절이 안 됐고 우리는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옛날 영화를 너무 촌스럽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실제로 80대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몇 년대입니까? 1960년대예요. 그러면 60년대는 50년 전이거든요. 우리 나이 때 영화 본 영화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되게 유명한 장면인 거죠. 60년대에 30대가 80살이 됐다. 참 그런 많은 사연이 담겨있는 영화네요.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거나.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대사가 아니죠. 이제 그 대화죠. 어떤 대화가 기억에 남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 납북 뭐 납치한 계기가 그 이유가 김정일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김정일 원래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영화 엄청 강의고 영화를 엄청 많이 보고.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김정일은 어마어마한 예술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저는 딱 김정일 하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네로가 생각나요. 로마 황제 네로가. 시를 너무 좋아하고 막 네로에 대해 막 엮이는 게 좀 김정일 집권기에는 항상 무서웠던 게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무섭다고 느꼈던 게 김정일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네로는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로마 시내에 방화를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를 썼다. 근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뭐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네로의 캐릭터 자체가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당대 시민들한테 그걸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또라이 캐릭터?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네로가 쓴 시 같은 거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 시인으로서 재능이 전혀 없어요. 이건 시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수성만큼은 시인이에요. 실력과 좀 실제와 별개로 감수성만큼은 시인이라서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에 대해서 제가 신상욱 감독이 나중에 자서전을 쓴 거에서 막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섬뜩섬뜩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다른 건 네로에 비견하면 현실 감각도 훨씬 있고 예술적인 소양도 실제로 있어요. 단편적인 예가
피바다 같은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되게 유명한 네. 그런 거나 뭐 유명한 연극 같은 거에 많이 개입을 해요. 김정일이. 네. 왜냐? 사실 되게 독재국가고 사람들의 창조성이 막 메말라 있어서 자꾸 작품을 큰 거를 낼 때 그쪽에 유명한 작가들이 뻔한 걸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찬양할까? 수령동지, 우리의 혁명사상. 근데 김정일의 그 마인드로 볼 때는 물론 이걸 찬양하는 건 좋은데 이 창조성이 너무나 결핍돼 있고 작품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분노해서 연극 됐다 내가 만들겠다 해갖고 개입을 많이 한 연극들이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물론 북한에 가서 보진 못했지만 이제 사회주의 공산권에서 많이 가서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정일이 자신 있게 내걸어요. 자기 작품, 자기가 많이 개입했던 작품들 되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뻘겋고 저게 뭐야 막 하는데 실제로 그게 작품성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뭐 유명한 작품들 하면 뭐 아리랑 같은 영화들 처음 얘기되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최초 영화다. 그리고 뭐 전후에, 전쟁 이전에 유명했던 영화라고 하는 것들, 한국의 영상자료는 가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 각하였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를 보존하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북한에서는 그나마, 북한은 원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회주의권에서는 영화를 혁명 선전물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고, 또 나중에 김정일이 이제 좀 집권을 하고 나서는 우리의 문화와 예술과 영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옛날 필름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요. 정말 자본을 많이 투여해서. 그래서 그 찾았던 영화 중에 지금 그래서 나홍규의 그 아리랑 같은 거는 필름이 거기에는 이제 일부가 복원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예 한 컷도 거의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았고 그 이제 궁에 가보면은 자기만의 개인 영화관도 있고 하다. 그리고 필름 보관소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제 신상옥을 납치하기까지가 얼마나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김정일의 캐릭터가 신상옥을 납치하기까지 자기가 영화에 대한 애정은 그 정도고 영화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찍는 건 맨날 수령동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빡쳤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남한에서 유명했던 신상옥 감독과 한 명의 감독이 더 있었다고 했죠? 네네. 후보로 거론되던 게? 2명 중에 1명을 점 찍어서 데려온 거죠. 근데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남자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쉽게 납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영화 속에서는 그 당시에 아내인 줄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기관의 역량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이혼한 줄 몰랐다. 네, 이혼한 줄 몰랐던 최은희 씨를 홍콩으로 유인해서 납치하고 나중에 그걸 찾으러 온 신상옥 감독도 같이 납치한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게 묘사가 좀 안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은희 배우하고 신상옥 감독이 이혼을 한 상태였잖아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이혼을 하면은 사실상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뭐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니까 최은희 씨가 그때부터 이제 연기 활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안양예고의 이사장이 신상옥 감독이었는데 그 학교 안양예고의 교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본인은 이제 연기를 더 하고 싶어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기회가 없고 그러던 찰나에 일본 조총련 통해서 그 인물이 이제 홍콩에서 좀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 그래서 미팅을 하러 가보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해요. 네, 영화 속에서는 빚에 쪼들려서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 학교 자체가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거기 돈을 벌러 갔다, 재단을 뭐 살리기 위해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당시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최은희 씨랑 신상옥 씨랑 이혼할 당시에 합의 이혼한 걸로 확인됐다라고 쓰고 밑에 최은희 씨가 동의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포들의 위문 공연을 위해 당시 이제 이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동의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애들을 연기 키우기 위해서 뭐 자금을 펀드레이징 하러 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은희 씨가 납치를 당하게 되고 실종이고 나중에 소문이 북한으로 납북됐다라는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신상옥 감독이 찾기 위해서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그 홍콩이 또 이제 영화로 좀 유명한 나라였죠.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 신상옥 감독의 자기 회사의 신필름에 중국 지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영화 내에서는 그 뭐 중국에 있는 친구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신필름의 중국 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었나? 그리고 그 지사장이 간첩이야. 사실은 간첩이었죠. 네. 미쳐. 이거. 네. 아무튼 그런 경위로 둘 다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 두 명이 북한에 갔다 이 사실이 되게 늦게 알려져요, 국내에. 언제 알려지냐면 이들이 영화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영화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출품이 되고 그리고 해외 영화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때 정부 중앙정부부 네. 중정에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죠. 네. 북한으로 갔다. 네. 그리고 워낙 그때 신상옥 감독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라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자진해서 네. 한국에서 영화를 찍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진해서 북한으로 간 거다. 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냉전 시기기도 했고요. 그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한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까지 왔다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최은희 씨도 자서전을 냈고 이제 신상옥 감독도 자서전을 내면서 이게 좀 풀렸고 나중에 이제 지금의 이제 국정원이 네. 그걸 이제 납북된 게 맞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면서 네. 납북이 확실하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잠깐 뭐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납북됐다는 사실 알려지고 나서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렇게 나오긴 하죠. 근데 그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북한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이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망명 신청을 한 게 또 미국이에요. 네. 그쵸. 그렇게 되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여러 소문이 나는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많이 일정 부분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강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영화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영화 제목이 연인과 독재자잖아요. 네. 그 독재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영화에서 사실 신상옥과 최은희 그리고 서드로 나오는 게 김정일이거든요. 네. 사실상 3명의 주연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독재자가 김정일이냐? 네. 저는 근데 김정일인 동시에 박정희라고 봐요. 그리고 신상옥 감독이 사실은 북한으로 자진해서 갔다. 한국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부분을 의심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신상옥 감독이 워낙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에 밑에 휘하의 감독들도 되게 잘 나가던 감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감독들이 이제 정부에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신상옥만 탄압한 게 아니죠. 신상옥 사단 전체 신필름을 탄압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계 절반이 탄압당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나머지 절반은 뭐 예로 영화나 찍고 막 그렇게 될 정도로 신필름이 되게 위축됐었는데 그때 신필름은 단순하게 영화만 찍는 게 아니라 영화 산업을 꿈꾸는 데였어요. 마치 헐리우드의 유니버설, 신상옥 감독은 되게 큰 꿈을 꾸고 있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폭스 스튜디오처럼 커다란 세트장도 짓고 영화 공작소도 세우고 밑에 많은 감독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사들도 넣어서 로케도 많이 다니고 해외 영화와의 그런 연계 활동도 많이 하고 심지어 학교에 안양 예고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길러내서 다시 영화인으로 이건 약간 홍콩이 하던 그렇죠. 식으로 네. 거대한 영화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영화에서는 이제 그 밑에 감독이 나와가지고 신상옥 감독 그때 뭐 대책 없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안양예고가 정부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안양예고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안양예고 갖고 있던 땅이랑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신필름이 갖고 있던 알짜 재산들도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놓고 니네 돈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돈이 제법 있었고 그 신상옥 감독 그 자서전에서 그에 대한 억울함을 일부 피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나 나만의 또 돌아가지 못할 만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국의 CIA의 망명을 통해서 간 게 아닌가.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연인과 독재자 할 때 독재자라는 게 저는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자유라는 게 남한은 자유가 좀 더 있었고 삶에 있어서의 자유가 있었고 북한은 삶에 있어서의 자유가 없어서 최은희 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는 막 북한에서 김정일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울라면 울어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만큼 자유가 없어서 영화를 찍으면서도 결국은 이제 망명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화를 신상옥 감독은 너무 좋아했다. 모든 영화를 다 찍을 수 있었다. 남한에서는 지금 5년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화를 못 찍게 하잖아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위대했던 감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영화가 단절된데 최대의 죄악이 있는 사람이 박정희 정권부터 해서 전두환까지예요.
네, 그들이 수많은 인류 감독들을 에로 감독으로 만들었고 코믹물만 그래서 심용래 같은 배우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유명한 감독들을 다 죽여갖고 우리나라가 단절이 된 건데 그랬던 대표 주자인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가서는 원하는 걸 다 찍을 수 있었다는 거 네.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 실제로 그 북한의 영화계를 키우고 싶어 했던 이제 뭐 사실 목적은 사상선전이겠지만 그 사상선전이 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 자체를 키우고 싶어 했던 김정일의 그런 니즈와 되게 부합하지 않았나. 네. 거기에 이제 자서전에서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 나오는 게 신상호한테 원하는 걸 다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약간 내로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 김정일이 어떤 거냐면 이번에 뭐 열차 같은 거 폭파 장면을 하나 찍어야겠습니다. 시나리오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같이 가다가 저거를 뭐 저런 열차라고 했는데 그 열차를 진짜 폭파시키게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 쓰던 다리까지 폭파하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 쓰는 기차와 다리를 폭파한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되게 중요한 다리였대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원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맨날 진짜 중요한 다리로 이용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서울 근처로 치면 강화대교 이런 데인가요? 네. 강화도 사람들한테는 강화도 정도는 너무하고 그러니까 많은 다리가 있겠지만 뭐 성수대교 하나 폭파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다리 하나를 통째로 영화를 위해서 폭파시킬 수 있었던 네,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저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제 열차가 폭파하는 씬은 그 당시에는 보통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그걸 폭파시키는 그런 식으로 장면을 찍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장면을 찍었는데 이걸 보고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폭파를 시켜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 감독한테 진정한 자유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네. 자유를 앗아간 사람은 누구인가를 영화를 좀 보다 보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 나온 김정일이 아니라 네. 신상옥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남한에서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은 네. 현 대통령의 아버지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연인과 독재자일 때 독재자가 그냥 한 명만은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이제 신상옥 감독하고 김정일의 대화 중에서 이 부분을 묘사한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그 자유에 대한 묘사를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북에서도 방공 영화 찍고 남한에서도 방공 영화 찍으니까 뭐 우리는 자유 영화를 찍자 이런 얘기도 남한 국민한테 선전할 수 있다고 북한은 자유국가라고 보라고 이런 영화 찍는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서 막 코웃음 치죠. 네. 저기에 김정은이나 그런 애들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코웃음을 치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를 보는 북한의 시선은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독한테 진짜 자유를 준 게 누군가? 북한이 독재자가 앗아간 자유가 있고 독재자가 준 자유가 있고 또 남한의 독재자 역시 앗아간 자유가 있고 준 자유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신상옥 감독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자기가 그동안 이제 물론 납북된 다음에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감옥에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초반에 납북되는 과정에 그 납치돼서 가는 과정에서는 엄청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 가는 배 안에서 영화도 다 원하는 거 다 보게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앞에 최은희가 북한에 가자마자 이제 받았던 대우들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자기한테 대접을 해주는 거를 알고 그 당시에 그 자기 주변에 그런 자기한테 제공된 벤츠를 타고 두만강까지 도망갔다고. 도망가는 아니지만 어디로 도망가는 게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초가 시작됐군요. 사상 세탁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중간에 김정일의 육성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하나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예. 김정일 육성이 공개된 것 중에 중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말하기는 절대 남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북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남북이라고 얘기하죠. 남북이라는 말을 썼나요? 네, 남북이라고 하는 워딩을 써서 제가 되게 이게 진짜 김정은이 말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밖에는 없죠, 사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입수된 자료라고 하고 하니까.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엥?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초등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그러지 않고 초등교육 원래 동서 중에는 동을 먼저 얘기하고 남북 중에는 남을 먼저 얘기하고 사실 이게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네. 단어들이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편하거든요. 북남이 더 어려워. 자연스럽게. 동서남북 남북이다. 실제로 북한 가보면은 남북이라고 쓰는 사람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네. 통일 후에 확인해보는 걸로. 네. 그런 점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쭉 봤는데 몇몇 단어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그런 비슷한 류의. 그래서 조작이다? 아니 이것이 정말 김정일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독들의 취재력을 믿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시는 것으로. 네.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김정일의 말로써 느껴지는 사람의 캐릭터나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데 저는 이 정도 얘기를 하는 인물이면 김정일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리고 이거는 CIA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준 부분이라서 이 음성 파일 자체도 CIA에서 있다가 나온 거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의구심에 거예요. 대한.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말투라든지 이 사람이 주눅 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화면에서도 영화에서 나오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이 엄청나게 대비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김일성의 젊을 때 모습을 사실 저희 나이 때 보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엄청난 포스를 가진 아버지가 되게 아들을 계속 혼내는 것 같은 느낌? 둘이 같이 웃고 있어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같은 게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외향도 그렇고 상당히 자신한테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 독재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오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었겠죠. 네. 비교적 그런 거 치고는 끝까지 집권을 잘한 채로 갔지만 독재자로 치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독재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는 있어도 해외 독재자 사례 보면은 이만큼 잘 버틴 독재자가 없어요. 네. 상당히 성공적인 집권기를 끝내고 어린 아들한테 주고 가는데 김정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잘해야죠. 어떻게 우리 바로 밑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면서 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정작 잘 목소리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김정일이라는 독재자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그 통화하면서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그 캐릭터와 그 다음에 그가 신상욱과 최은희를 대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화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넓혀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신상옥 감독이 되게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1986년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그때 내가 어떤 의도로 끌려갔고 나는 이런 의도로 그들이 나를 대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아주 적확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 장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인물이 그 김일성 대학에 가서 영화 그 후학들을 조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언제든 필요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나를 죽이겠구나. 맞아요. 그 말이 내가 필요한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게 끌려간 한 명의 그 사람이 자기를 꾸준히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조건을 다 내주는 그 독재자 옆에서 이런 현실 인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이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후학들을 길러내고 자기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후학들을 어설프게 길러낼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애써서 길러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쫓아오는 속도가 있죠. 그러면 자기의 목숨도 짧아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와 동시에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처음에 또 나가려고 할 때 부인이, 그러니까 아내인 최은희 씨는 처음에 모스크바 가서 상 받았을 때 도망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다. 말려요 오히려. 최은희 씨는 이제 신상옥 씨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탈출을 여러 번 시도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물을 계속 보다 보면 신상옥이라는 인물은 워낙 현실 인식도 사실은 좀 투철하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탈출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지 성공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 갔을 때 하잖아요. 스위스 맞나요?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네. 상당히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기자회견 하는 말투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어요. 최은희 씨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설명을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 사람이 북한에 갔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감옥에 가서 뭐 사상교육 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활기찬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또. 네. 근데 그 신상욱 감독의 캐릭터 그 영화에서는 묘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북한에서 있었던 기간이 8년이 넘는데 8년 중에 5년을 감옥에서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5년에 아까 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이게 여기서 안 나와요. 영화에서는. 왜 편지를 계속 썼다. 시나리오를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김정일을 설득했다. 이게 이 내용 아닌가요? 따로 알아본 거에서는 그 사상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 약간 고문 비슷하게 계속 당했대요. 네. 고문이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정좌로 앉아있는 움직이지 못하고 네. 약간 그런 류의 것들이랑 그다음에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신하욱 감독이 생각을 했대요. 나를 지금 5년 동안 몇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를 안 죽이고 있으면은 나를 왜 데려왔을까 여기에. 그래서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기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고 맨 처음에 단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간수들이 그냥 막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근데 실제로 6일 만에 물도 안 마시고 6일 만에 거의 막 상태가 돼서? 네, 실제로 뭐 똥을 좀 다 싸면서 네. 네, 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간수들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 그때 이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반성문 비슷하게 뭔가를 쓰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그걸 계기로 바로 이제 김정일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김정일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원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독재자의 위치에서 네. 남한에서 결국 납치해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납치를 해왔다는 건 그렇게 날리던 감독을 네. 상당히 정치적 부담도 있는 건데 네. 되게 갖고 싶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갖고 싶었는데 5년을 기다렸어. 네.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 되게 대단한 인내심이죠. 네. 그리고 그 인물들을 나중에 만나게 했을 때 만나고 나서 자기 측근들한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게 그 두 인물이 만나고 난 거니까 5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인물들을 다 만나서 자기 주변인한테 소개를 하는데 남조선의 되게 유명한 영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최은희 씨를 두고 조선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조선은 북한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약간 소름이 좀 돋는 거예요. 저는 최은희 씨가 받았던 인권적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김정일은 거의 뭐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다 취하는 그런 뭐 인물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게 갑자기 좀 사들어갔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약간 김정일을 그렇게 원하는 걸 다 취한다. 이것도 약간 남한 정부에서 만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김정일을 해외에서 묘사하거나 아니면은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좀 가까이서 대한 사람들이 묘사하거나 그 신상옥의 묘사나 이런 거를 종합해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거랑 솔직히 많이 달라요. 이 사람은 네로에 진짜 더 가깝다니까. 네. 왜냐면 여자를 우리가 평범한 독재자면 여자를 더 좋아할 것 같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 영화 필름을 막 더 고전왔어? 이 필름 찾았어?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헌책방 가는데 이 책 발견했어? 예. 아무것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여자에 대한 욕구도 있고 막 독재자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동시에 좀 보통 사람과 다른 측면이 되게 강해서 조금은 부드럽고 그리고 이 최은희 씨를 데려온 목적은 신상옥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대면시켜서 네. 완벽하게 여기 정착시켜야겠다는 목적이 크고 꼬시는 유인책으로서의 역할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취한다거나 그런 말초적인 우리의 그런 말초적인 기대 쪽으로 가지는 않는 캐릭터인 거죠. 그런 말초적인 걸 생각해보면 네. 최은희 씨 그때 50대였는데 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이렇게 자기가 데려오라고 해서 진짜 납치까지 해가지고 막 5년 동안 감옥에서 데리고 온 인물을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한다는 거를 보고 거기서 약간 와, 이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밀당의 귀재였나?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왜곡돼서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못 갖고 자란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사람 대하는 게 좀 일반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영화를 찍은 건 2년 좀 넘는 시간밖에 안 돼요. 네. 5년 넘게 소용소에 갇혀있는데 그 그 2년 2년 동안 완전히 해피하게 막 찍었던 거야. 네. 모든 영화를 다 찍어서 20몇 편을 찍었다고 그러죠.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17편을 찍었다. 2년 2년 7개월간. 아, 17편. 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실제로 영화 찍는데 그렇게 짧게밖에 안 걸려요? 아, 이거를 막상 작정하고 찍으면은, 그러니까 시나리오 같은 거를 자기가 만약에 잘 구성하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캐치 미 이프 캔 보셨어요? 네. 한 달 안에 찍었어요. 스필버그가.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다고 하는 게 시나리오 작업은 이미 다 되어 있고 네, 그렇죠. 촬영 기간만 두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찍었다 이거는 진짜 촬영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후작업이랑 전작업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 같은 경우에도 후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걔네가 쓰는 것도 있고 자기가 초안을 잡아놓은 게 워낙 다재다능한 감독이라 사단을 제가 앞에 꾸리는 감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감독들의 특징이 있어요. 스토리가 워낙 많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막 나눠주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템이 너무 많아.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내 밑에 감독들한테 막 주는 거야. 그럼 걔네가 하나씩 찍고 다 인류 감독으로 성장하는 거지. 그 실제로 그 신상옥 감독이 한국에 있었을 때 남한에 있었을 때 1975년에 그 아까 얘기했던 예고편이 문제가 돼가지고 인가가 취소된 게 75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납북된 게 78년 7월이거든요. 그 사이 기간은 아예 영화 작업을 아예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게 많았을까요? 그러면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 시나리오나 이런 어떤 식으로 갈지가 다 되어 있었다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구상을 많이 했겠죠. 그랬겠죠. 네, 창작자라는 게. 그리고 이 감독이 또 좀 특징적인 게 북한에서 작품 활동을 한 장르만 한 게 아니에요. 남한에 있을 때는 특정 장르들, 드라마에 치중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에서는 해보고 싶은 걸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장르 만들었다, 저 장르 만들었다. 진짜 막 불가사리 같은 것도 만들었으니까. SF 호러물 같은 거를. 그런 거를 남한에서는 거의 시도조차 안 했던 영화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의 되게 실험적인 시기이기도 하지 않나. 그 짧은 시간이. 그러니까 진정한 영화 촬영에 있어서의 자유를 얻었던 시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웠어요. 신상옥 감독 사후에 이 다큐멘터리가 찍혔기 때문에 그의 삶을 진정으로 복원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최은희 씨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신상옥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을까? 100% 아는 게 아니고. 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부인이라고 해서 그 예술색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최은희 씨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 신상옥 감독과의 영리함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 여배우라는 그 입지와 감독이라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신 게 아닐까. 저는 약간 저도 최은희 씨가 사실은 되게 영민하다거나 추구하는 예술이 신상옥 씨와 겹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소금 같은 영화 중간에 한번 자료에 나올 때 그거에서 땀 닦는 장면 기억나세요? 봤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땀을 닦는 여자라면 아 이거는 진짜 꿈속에 사는 배우다. 심지어 그 영화 상을 받았잖아요. 네.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네. 영화, 보지 않았지만 감독이 멱살 잡고 간 영화겠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절절한 뭐랄까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노동자의 그런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런데 거기서 그런 캐릭터가 땀을 저렇게 닦는다. 이거는 마리 앙투아네트 같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귀부인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터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 패션이나 북한에서 추구했던 패션이 그 정도면 어떻게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그런 패션을 추구하는 여자 정도면 아 이분은 진짜 좀 캐릭터가 남다르다. 그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5년 동안 영화 그러니까 납북되자마자 5년 동안 밭일을 해서 소리가 망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은 공주 같은 여배우가 그렇게 고생을 했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도 사실 급진 대우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은 거야. 그렇게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이 그 5년 동안 수용소에서는 진짜 힘들었던 건 맞는데 최은희 씨가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에 지금으로 따지면 김혜수, 전지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다가 중산층의 삶을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너무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앞에서 이제 정원 비슷하게 꾸려놓기도 하고 그거를 호미 갖고 좀 파기도 하고 이 정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묘사를 할 정도면. 근데 거기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자기가
그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커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원 같은 걸 꾸렸다. 그쵸. 정원을 꾸렸다기보다 약간 밭일 같은 걸 하면서 좀 상추 키우고 그 막 경호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맞아요. 위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힘들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에나 적응하는 법인데 뭐 민주투사들, 뭐 항일운동했던 사람들 교도소 가서도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김정일이 자랑스럽게 조선의 어머니다라고 소개할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대우를 해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몇 번 만났었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라고 소개한 김정일 생일 사진을 보면 그 신하욱 감독은 굉장히 말랐었어요. 얼굴도 되게 안 좋은데 최은희 씨는 이렇게 환히 웃고 계셔서 아 남편이 이렇게 잡혀와서 마르고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너무 밝게 웃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힘들었다는 것도 좀 생각이 되긴 해요. 뭐냐면 그런 분들은 남보다 언제나 더 힘들거든요. 최재현 씨보다 언제나 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힘든 거는 마침 이런 거죠. 의사 저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할 때 의사 뭐 이제 병원에 가면은 죽는 거를 10으로 났을 때 얼마나 힘드신 겁니까? 그렇게. 네. 그랬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신사옥 감독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쵸. 네. 아무튼 그래도 네. 죽을 만큼은 아니지 않았을까. 신사옥 감독 굉장히 미남이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이 영화 본 여자분들이 전부 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지금 살아계셨으면 정말 그때도 여자께나 울리셨지만 지금도 아마 많이 울리셨지 않을까. 네. 눈빛이 살아계신. 그리고 되게 영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쫓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약간 거기서 그런 데서 가면 폼생폼사다 이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폼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나 그 몸 기럭지나 아니면 막 태나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 느낌이거든요. 미남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멋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반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당대 최고의 여배우라는 최은희 씨가 저는 더 그렇게 배우 같진 않았어요. 그건 스타일의 문제니까. 시대에 따른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 앞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더 독재자 같이 영화가 묘사하는 부분도 있다 암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암시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암시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암시랄게 저는 근데 일정 부분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독재자 부분이랑 좀 논외로 치고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남자 지금 영화 감독하시는 그분이 입양됐잖아요. 그 최은희 씨가 아들 딸을 못 가지기 때문에 아들 딸을 다 입양을 했는데 갑자기 졸지에 홍콩에 가더니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대. 그거를 되게 신문을 보고 알았다. 처음에 내일인 줄 몰랐다. 근데 또 아버지가 가는데 아버지도 또 찾으러 갔다가 없어졌대. 근데 그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가고 이제 영화도 하고 영화판에서 이렇게 있는데 신상욱이라는 이름이 도움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도움은 안 됐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긴 더 됐다. 주변 사람들이 니네 아빠 이제 막 저렇게 해서 북한 가고 막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으면 더 됐다. 라는 대목도 나오고 나중에 한번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최은희 씨한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데서 보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를 그때 이제 이모가 길러주나요? 뭐 친척이었대도 길러주잖아요. 친척들이 그걸 중정에 갖다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지 않고 이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납치된 그 부부의 이야기가 북한에서 이제 왔는데 몰래 그거를 자기네가 편지를 읽으면 진짜 큰일이 생길까봐 그거를 안 하고 중정에 갖다 주는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서 되게 비춰지는 게 저는 이게 되게 의도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전면에 쫙 깔지 못하고 슬쩍슬쩍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분위기가 어땠으면은. 그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산가족 못 만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또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근데 그 테이프가 재생될 때 전 좀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재생되는 대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테이프가 오른쪽에 이제 뭐 플레이되는 장면이 나오고 왼쪽에 이제 까만 이렇게 암전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분위기를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정일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에 무게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외에 외국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외국 영화제에 소개가 됐을 때 어떤 정도의 무게감 받아들이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약간 분단의 독재를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튀니지나 리비아나 막 이렇게 독재 국가를 겪었다. 옛날에 뭐 스페인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의 일부 뭐 녹음이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이런 걸로 묘사가 되는 장면을 내가 봤을 때 그 무게감이 사실 나는 그쪽의 내정을 잘 모르지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물론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의 독재자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나? 마치 신데렐라나 뭐 공주가 사는 곳을 지키는 용같이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현실에 사는 저한테는 외국의 독재자를 봤을 때 그 무게감은 사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게 느껴지게 연출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홍콩에서 납치되는 과정을 봤다면 앞에서 이런 독재자라면 그 독재자의 무게를 좀 알 수 있게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녹음기를 가방에 숨겨서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일부러 그 목소리가 나오는 장면을 어두운 암전에 가까운 그런 컷으로 구성을 해놓은 게 진짜 눈 감고 듣는 느낌인 거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 감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걸리면은 그냥 바로 목이 달아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조마조마하다는 저도 그런 생각 좀 요즘 무섭다는 생각? 긴장감 때문에.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되게 진짜 목숨 걸고 했겠구나.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신하욱 감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도 그 상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손에 땀을 쥐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 녹음을 하면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가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 입장에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오랜 지난 시점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재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좀 더 잘 증언해 줄 수 있으신 분은 세상을 떠났고 이 최은희 씨 자체가 이게 현장감이 막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살려내기는 어려웠겠죠. 네. 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암전시키고 했던 게. 네. 근데 분명히 이게 거기에 녹음기를 숨기고 갔으면 되게 두렵고 많은 것들을 감수한 행위인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을까?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 신상욱 감독이 시켰을까? 이 많은 것들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영화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묘사를 한 거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 경험을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녹음을 해야 된다. 증거라. 진짜 만약에 그랬다면 신상욱 감독은 정말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신상욱 감독이 완전히 주도했을 텐데 그런 영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증언을 못 해주니까 계속 답답한 거야. 왜곡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소포를 보낸 것도 그 비슷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살아있고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라고 해야 되지? 세뇌당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카세트를 보냈다고. 근데 그게 진짜 똑똑했던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돌아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자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이 길진 않을 것 같다. 필요성이 없어지면 정확한 판단이죠.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 효율성이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작품 활동에 더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계속했고 그래서 계속 해외에 출품되는 기회를 늘렸고 그것도 중립국으로 출품되는 기회를 늘려가다가 결국은 오스트리아에서 탈출을 하는 그 장면까지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만에 그거를 실현시켰다는 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출품을 하고 실제 나가서 상을 받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난 꼭 프랑스에서 탈출을 해야 돼. 우리나라 막 독재국가야. 박근혜가 나를 엄청 괴롭혀서 프랑스에 가야지만 탈출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깐느를 갈 수 있겠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깐느에서 황금종려상을 어떻게 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실현시킨 사람이지. 물론 모든 조건을 다 주긴 했지만 되게 열악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스텝이나 배우들 되게 열악했겠죠. 근데 그걸 실현시켰다는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근데 상당히 신사공동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녹취록만 보면 뭐. 네. 나중에 신뢰도로 꽤 많이 쌓은 걸로. 아부도 엄청 잘하더만요. 아, 진짜. 저는 이제 수령님을 위해서는 뭐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김정일이 실제로 뭐 배신하지 말라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잖아요. 계속. 그때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더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었고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자기가 진짜 자기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문화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신성욱 감독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자기가 정말 힘들었던 건 김정일이 날 너무 좋아해서 내가 오는 게 좀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사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러나요? 나를 그냥 납치한 사람한테 그냥 은행 강도나 이런 포로를 잡은 사람한테도 이게 유대감이 생기는데 이 거대한 독재자와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싹 텄을까. 그게 한두 시간, 막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이 정도만 있어도 싹 튼다고 하는데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 있었으니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그게 되게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확한 현실 인식을 까딱 잘못하면은 나 여기서 출세할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쵸. 왜냐면 남한이 지금처럼 막 점점 더 발전해가는 시기고 역전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음을 많이 실제로 자기가 남한에서 떠나오게 된 그때 상황에서도 그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이 장미아들께 이 예고편 사건 이후로 중간에 막 조사받으러 남산 끌려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에 납치를 당했을 때 자기는 그 안기부, 그 당시 안기부 맞나요? 중정. 맞아.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되게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면 거기서 막 탱작탱작 놀다 나중에 숙청당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까지 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을 결국은 하고 탈출을 가능했다는 거 되게 멋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신상욱 감독이 되게 대단한 로맨티스트처럼 그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아내를 찾으러 홍콩에 갔다가 이 제목 때문에 연인과 독재자 이렇게 엮고 싶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엮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볼수록 이 둘의 사랑이 진실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그 대목이 있어요. 둘이 탈출할 때 영화에서는 손을 잡고 뛴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손을 안 잡고 뛰었다. 이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때 왜 손 안 잡고 뛰었냐, 그리고 왜 나를 비집고 대서관 문으로 들어가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늘 나오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그 인터뷰, 초반부 인터뷰에서 나오죠.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맞아. 근데 영화도 그렇고 뭐 뒤에 연인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로맨티스트였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오히려 북에서 두 분이서만 있으면서 얼마나 그 동지애와 뭐 서로 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신뢰 이런 게 쌓였지 않을까, 그런 것도 크겠죠. 그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되게 단정하신데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신상욱 감독은 다시 그 재혼한 부인이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불륜이었지만 그 오수미, 그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장미아들께 그 예고편의 주인공 상반신 탈이야. 그 주인공하고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납북되면서 이제 그 여자분은 다른 분이랑 또 그분은 이제 혼자 남은 거죠, 진짜. 애도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이제 뭐 번외로 얘기하면 그분이 나중에 그 사진작가 김중만 씨랑 재혼을 했다고. 김중만 씨는 요즘에 활동하시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오수미 이분은 중간에 교통사고로 요절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영화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영화 보면서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으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영화 지금 이 감독이 제일 포커싱을 해놓은 거는 우리가 이 녹취를 구했다. 그쵸. 맞아요. 우리 이거 녹취 구했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우리 이거 히트.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여기서 나오는 그 김정일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너무 큰 할애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나중에 망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나 망명하고 나서 미국에서의 그런 그 기자회견 거기까지 이게
엄청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딱 마무리 짓듯이 그냥 끝나버리는. 녹취를 더 이상 들려줄 일이 없었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탈출했는지까지만 나오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남한에서는 이 사람들 거의 신상욱 감독 영화 좋아하더니 영화 하고 싶은 대로 갔다. 자기가 알아서 자진해서 갔다. 이런 식의 묘사만 잠깐 나오고 실제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이 녹취가 사실 그 신상욱 감독하고 최은희 씨의 맨 처음에 자기네들의 이 사실에 대한,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사상에 대한 결백함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건데, 이게 나중에 CIA 미국에서 그 김정일에 대한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비밀로 붙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두 명은 자기의 인생을 여기 납북 기간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마무리를 짓지 않나. 오히려 저는 김정일이 죽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 뒤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저 모 그룹의 모 회장님이 성매매를 했는데 그 동영상이 너무 후에 풀려서 아쉽다. 약간 이런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살아있었을 때 이 영화 개봉했었으면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있어 보이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이 녹취는 그렇기 때문에 극비에서 풀리는 것 같아요. 탑시크릿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스토리텔링이 아예 안 되고, 만약에 이 사건이 실화라는 걸 모르고 봤을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 녹취 진짜 힘들게 찍힌 거고, 진짜 힘들게 녹음을 한 거고, 우리 힘들게 구했어. 이거에 대한 묘사는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렇죠. 막상 이거를 녹음을 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좀 너무 부족한. 네. 좀 그랬던. 조금 밀도 있게 들어가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전반을 좀, 그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한지 부분에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선 정말 이랬겠다, 이걸 좀 절절하게 와닿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영화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단지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겪었어 봐,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세상에, 지금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류의 영화였다면 전 파급력이 훨씬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얇고 넓게 펴가지고 이런 커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었고, 지금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일이지 얼마나 힘든 일이야, 저 북한에서 저렇게 납치해갖고 가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탈출했는데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쭉 보여주는, 연대기순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분명히 좀 약점이 있는 다큐멘터리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임팩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TV에서 그냥 90분짜리 100분짜리 하는 느낌 정도지 않나. 그것이 알고 싶다. 맞아요. 이런 느낌에. 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극장 가서 10,000원 내고 보는 다큐 치고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후반부에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중간에 월트 디즈니 잠깐 나오고 이 영화 찍었다, 이걸로 잠깐 조금 그러니까 유명은 아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그 다음에 별거 없었다. 그냥 진짜 한 문장으로 5년에 한 문장씩. 근데 그 뒷부분은 사실 보여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CIA 망명에서 그 암살당할까봐, 북한에서 암살당할까봐 되게 조용히 계속 경호원들이랑 같이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그냥 한두 개 아동 영화 찍은 거 말고는 활동도 활발하게 못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 건 아마 좀 있을지 않나. 하긴 나 따로 알아보니까 자서전도 북한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자서전 쉽게 못 써요. 죽을까봐. 김정일 등장시키면은 죽을까봐 자서전도 사후에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라고 해도 안 쓰겠어요. 그 자서전 쓰다 남한에도 똑같잖아요. 박정희 관련해서 자서전 쓰려다가 당모위로 죽었다는 설이 되는 분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서전 같은 거는 망명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녹취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하다가 이제 CIA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제 두 분은 미국에서 평생 연금을 받게 되는. 아무튼 그렇게 돌아오신 후에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화 다큐멘터리 연인과 독재자, 이 영화에 대해서 추천, 비추천, 보말 이렇게 정하고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 기사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아쉽게도 보말입니다. 좀 추천으로 갈 수도 있을 법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우리 녹취 구했어.
이거에 너무 큰 약간 이 구한 사람들이 약간 자뻑에 빠졌다기보다 그냥 그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알리기 위한. 그래서 정작 보고 싶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족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요. 네. 저도 비슷해요. 저도 보든지 말든지인데 사실 뭐 10,000원을 내고 보기에는 좀 허술하지만 정말 내가 김정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정말 내가 가까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김정일 목소리에 그렇게 듣고 싶다 이런 기대치 갖고 들어가면 무조건 실망합니다. 나 지금 이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야. 그냥 상상하는 게 나아. 상상하는 게 독재자 목소리로서는 백컴과 목소리 비슷하다. 네. 이게 무슨 그냥 아저씨잖아. 시골 아저씨 같은 느낌이잖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그 긴장감 살리는 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신상욱 감독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자기 스스로 독백으로 얘기하는 일본말로 얘기하는 그 부분마다 일본어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와 진짜 자기 죽음의 위협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네. 그리고 그 목소리 진짜 조용하게 거의 입을 뒤집어 쓰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출 후에 겪은 그 공포와 그 다음에 탈출 전에 한국에서 남한에서 어떤 상황이었나, 박정희한테 괴롭힘을 어느 정도 당했고, 그리고 이 부모가 없는 부재한 시간 동안에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은 어땠나, 둘 다 북한으로 가고 영화를 잘 만들고 있는 대치 중인 남한에 그 당시엔 빨갱이로 몰려서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남한에서의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한국에서 멀쩡히 있다가 북한으로 심지어 자진해서 갔다는 설이 도는 그 남은 가족들이 어떤 일을 더 겪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략돼 있고 오히려 자료가 태부족한 이 세 부분은 자료를 더 구하기가 더 용이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의 것과 한국에서 있었을 때의 것과 실제로 생존자도 많고 남한의 그 자녀들은 어땠나 이런 더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그냥 나는 북한에서 그걸 구했으니까 목소리를 구했기 때문에 자료도 부족하고 재구성하기에도 되게 제약이 많은 그 부분을 되게 길게 가져가면서 늘어진 약점이 있지 않나.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두 분 보말하셨고 저도 보말인데 일단 이 영화는 저는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연인이 아니다. 영화를 사랑한 감독과 감독을 사랑하는 여배우가 괴뢰국가에 피랍된 이야기면서 동시에 독재자가 앗아간 자유가 있죠. 독재자가 넌 영화 찍지 마 라고 하고 남한의 독재자는 그렇게 했고 북한의 독재자는 그 삶 자체를 앗아갔잖아요. 하지만 북한의 독재자가 건네준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 사이의 딜레마도 보여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사실은 신상욱 감독이 김정일이 나한테 저렇게 마음을 보이는데 날 저렇게 믿고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좀 얼빠지네라는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장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배신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사실은 공포스럽게 말하지만 애처로움도 느껴졌을 거예요. 그냥 외로움도. 그래서 그거를 두고 오는 게 안타까웠다는 식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그 말은. 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현실인식을 하고 튀기까지 막 그런 것들이 그 자유, 그 상황에 대한 딜레마들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말 여기서 인생의 걸작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 영화에 대한 열망이 되게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등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 막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들, 이런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봤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김정일,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하고 김정일의 대화 속에서 대화로 나왔던 건 아닌 것 같고 신상욱 감독이 뭐 이제 얘기해준 나레이션으로 나왔나요? 아무튼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처럼 대규모의 세트장이랑 그런 영화 제작소 이런 거를 만들어줄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보면은 그 녹취로 나오진 않았지만 신상욱 감독한테 김정일이 엄청난 지원을 진짜 아끼지 않았다는 거는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진짜 신상욱 감독은 엄청 많은 걸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이 사람은 탈출하기 위해서 영화를 그렇게 상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선 그 전에 해외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게 없어요. 북한 영화계 자체가 그렇게 수준이 낮았는데 이 사람 하나 1년 8개월 찍었는데 뭐 축구나 이런 걸로 따지면 맨날 그냥 막 하위권에서 맴돌던 팀이 맨날 우승하고 다니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깐느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막
올림픽 막 이런 세계대회 이런 거 가지고도 냉전이 그렇게 심각하고 북한 축구팀이랑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시절이잖아요. 북한 8강 갈 때 호주 막 6대0으로 깨고 다니니까 아 우리는 월드컵 안 나갈래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이제 영화가 감독의 이제 작품이라고 보통 하지만 네. 감독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북한에 간 게 지금 결국엔 2명이에요. 2명. 2명 갔는데 이렇게 만든 거야. 네, 축구는 11명이 뛰고 스텝도 되게 많을 이것도 영화도 그럴 텐데 그냥 감독이랑 그것도 사실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배우 하나가 따라가는데 이 배우를 스텝을 맡기면서 영화를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영화 다 바보입니까? 거기서 이 사람한테 지는 영화 만들겠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도 컸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영화가 좀 동구권을 취재해서 찍어봤으면 어땠을까. 그 영화 속음 잠깐 그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흔히 영화가 개봉하면은 감독 누구, 배우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영화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이 1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화 스텝 스크롤 올라가는 거 보면은 거의 한 10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 축구를 못하는 나라에 선수 겸 감독을 한 명 데려왔어. 그리고 1년 2년 만에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이제 그런 진짜 신상훈 감독이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했구나. 지금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서 뭐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뭐 예전에 송두일 교수 사건 뭐 그런 거 볼 때 경계인으로서 이 사회에 살면은 어려움, 분단국가에 사는 어려움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영화들도 있었는데 그 분 못지않게 이분은 직접 두체제를 이렇게 원치 않게 건너가야 했고 거기에 자기의 애정 문제나 가족 관계 같은 것들을 다 결합돼 있고 삶 자체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미국 CIA로 끌려가야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가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탈감이나 이런 게 심했겠어요. 그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막 그런 이 개인의 비극적인 삶 같은 거를 좀 영화가 똑똑했으면 잘 드러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해준 게 아쉬워서 저는 보말입니다. 지금 잠깐 송두일 선생님 송두일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걸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방송에서 한두 번 다큐멘터리 이제 다룰 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제가 가장 훌륭한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를 뽑는 게 경계도시 2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저널리즘적 역할을 분명히 소화하고 감독의 표현의 그 집중 이런 것도 들어가고 어쨌든 그 예술인데 이 특별한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극영화랑 다르게 자기가 처음 설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 사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경계도시 2가 그런 얘기예요. 경계도시 1과 2가 왜 나왔느냐 그냥 송두일 교수라는 경계인을 찍고 싶었던 감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기 전에 독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조총련이나 뭐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분단 전에 자기는 가는데 내 조국은 조선인데 지금 분단해갖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후예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좋은 고집이라고 합시다. 근데 독일에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송두일 그 어린 송두일한테 너는 하나 선택하지 마라. 너는 조선의 아들이고 너는 경계인으로 차라리 하나 선택하면 세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송두일 교수는 그걸 발전시켜서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걸 발전시켜서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경계인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어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 경계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의 국가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북한도 갔다 오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남한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북한은 받아들였는데 남한은 너 올 거면 우리를 선택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선 나는 그렇게 살아온 개인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북한은 먼저 갔을 뿐이지 내가 간첩질한 것도 아니고 뭐 나면 못 갈 이유 없다. 니네가 부르면 간다. 그런데 남한에서 이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이 사람은 그 경계인으로서의 그것도 있을 뿐더러 독일에서 되게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당대 최고의 철학 교수 중에 한 명이고 그랬기 때문에 초청을 단체들에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오는데 올 때 국정원에서 그런 말을 하죠. 너 오면 바로 검거야. 너 그거 하고 와.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걸 약속하고 와. 근데 이 사람도 쓰고 와 막 이런 거. 약속을 안 했어요. 그리고 와서 바로 끌려갑니다. 국정원한테.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감독 입장에서 엄청 황당하죠. 왜냐면 1편부터 찍은 거는 자기는 다큐멘터리 거대한 프로젝트를 몇 년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실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의 인생을 바쳐서 찍는 거예요. 이 감독 입장에서. 내가 생각한 1편과 2편이 있고 나는 1편 성공적으로 찍었는데 2편은 이런 걸 예상을 안 한 거예요. 감독이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나만 갈지도 몰랐고 가서 이렇게 끌려갈지는 더더욱 몰랐고 끌려가면서 자기 국정은 못 따라가잖아. 이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건 작품이 힘들어지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걔
감독의 그 고뇌도 나와요. 영화 보면서 막 진짜 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하는 거죠. 이 거대한 게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자기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생각해요. 아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 그리고 흘러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부조리한 거야. 이게 매일 뉴스로 때리는데 저는 최근 한 10년에 한국에서 벌어진 한국에서 많이 뉴스로 메인에 다뤄진 소재 중에 딱 2개가 가장 많이 다뤄지는데 가장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맨날 일면에 나오고 막 뉴스 톡으로 나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그 다음에 이 송도율 교수 사태 이 2개는 거의 2, 3개월 이상 우리나라 신문 그 다음에 방송 이런 데서 막 계속 나왔거든요. 국민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는 소재였던 거야. 근데 송도율 교수도 그랬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이 감독의 부조리함을 엄청나게 느꼈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국정원 행태가 정말 이가 갈려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몇 년 후에 국정원의 뭐 댓글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사태에 하나도 새롭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영화가 파급력도 상당히 비교적 없었고 사람들이 송도율을 오히려 손가락질했죠. 그 조작해갖고 막 너 간첩이다 막 이렇게 할 때. 송도율 교수한테 끝까지 결국은 이거예요. 선택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송도율 교수가 선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 그리고 독일로 가요. 이게 웃긴 게 이 사람은 나는 경계인이자 세계인으로서 한민족도 사랑하고 전 세계인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북한을 사랑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고 남한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한에 왔는데 이 사람한테 너 남한을 선택해라고 해서 결국은 남한을 선택하고 사인을 하거든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떠냐면 한국을 한 번도 안 와요. 그리고 남한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각서를 봐서 너는 남한이냐를 선택하게 했는데 그로써 남한을 사랑했고 전 세계를 사랑했던 사람한테 한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단국가의 아픔을 그 영화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근데 그 영화랑 비교해보면 연인과 독재자가 얼마나 밀도가 없는지를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비슷한 시간에 담아낸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다 얘기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다 3부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중간하네요. 비추나 추천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처음 나와주신 경수님 네, 오늘 녹음 어땠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걸인 줄 몰랐고요. 뭔가 정제된 뭔가가 있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방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진 않았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결국은 기승전 유익한 시간 가진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 기사였고요. 저는 최 기사였습니다. 네 경수님이. 아 저도 인사해야 되면 네. 경수였습니다. 네, 지금 울비씨 내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감사합니다.